통한 불멸이라. 죽음을 통한 불멸. 유전적인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유전적인 관련성이 가진 힘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20억 년 전에 발생한 일이자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지구 탄생 초기에 생명체는 우리 같은 단세포 유기체가 아니었다. 당시는 박테리아와 유사한 단세포 유기체들만 살았다. 근락자에서 어떤 단세포 유기체는 다른 유기체보다도 빨리 성장한다. 단세포 그다음 빨리 성장하는 어떤 얼마나 빨리 성장할까. 이는 자기 자신의 환경에 달렸지만 빨리 자라는 단세포 유기체는 몇 분마다 세포 분열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한 시간이면 수세대의 형성이 된다. 최초의 생명의 탄생에 의해 15억 년 이상이나 이런 식의 단세포 유기체의 성장 분열이 개입 많이 개성이 되었다. 이래 빠르게 분열에만 살아남을 수 있는 단세포 유기체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이 단세포 유기체는 빠르게 분열하여야만 매달릴 것이다. 빠르게 빠르게 자, 현존한 녹조류 볼복소 단세포 다세포 유기체로서의 전환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 녹조류는 일반적인 녹조류라고 알려진 수초동물보다도 훨씬 작다. 그래서 현미경으로만 관찰할 수 있다. 볼복소는 작은 웅덩이에서 강대한 호수에까지 약물이 풍부한 물이 있는 것이면 어디든지 서식한다. 볼복소 세포는 녹색이며 세포 표면에는 매우 빠르게 끊임없이 회전하는 해초리 모양의 단백질 나선인 꼬리가 달려있다. 다른 녹색 식물처럼 볼복소도 햇빛과 이산화탄소 미네랄을 통해서 에너지 물질을 확보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볼복소 종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어떤 종은 세포 분열을 통해 번식하는 단세포 유기체로 이루어졌지만 점질물이라고 하는 접착물질로 결합된 4개의 세포를 가진 종도 있다. 16개 혹은 32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종도 있는데 이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번식한다. 40개나 2000개의 세포로 구성된 어떤 볼복소 종은 세포 분열의 군집형성이 이와는 아주 다르게 진행한다. 세포들은 서로 같다 해도 이 세포들이 형성하는 군집은 엄청나게 거대한 서식체가 된다. 이 거대 군집은 세포들이 너무 많은 탓에 더 이상 단순한 세포 분열로 번식할 수 없다. 그래서 각 군집은 두 종류의 세포, 즉 번식하는 세포와 번식하지 않는 세포로 구성이 된다. 이 군집 유기체를 움직이는 표면의 세포들은 번식하지 않는 세포들이고 풍선 안에 따로 떨어져 있는 세포들이 번식하는 세포다. 풍선 안에 따로 떨어져 있는 세포들은 거대한 풍선 안쪽에서 다시 작은 풍선들을 이룬다. 하나의 큰 풍선 안에는 이런 작은 풍선들이 수십 개나 들어있다. 이런처로서의 변화와 문제에 예컨대 크기가 큰 볼복소 중에는 번식되는 작은 풍선에 속하지 않는 세포들은 죽는다. 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단세포 단세포 녹조류는 보다 큰 전체 이런 이름으로서 많은 것을 얻는다. 이런 군집의 싸움을 뱉어보면 이런 사실이 분명해진다. 단세포 녹조류 군집을 작은 참삼이라고 생각해보자. 이 참삼 녹조들은 24시간 주기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깊이로 참수하거나 떠오른다. 낮에는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가능한 한 물표면 가까이에 있는 것이 좋다. 하지만 대부분의 양분은 깊은 물속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양분을 찾아서 깊은 물속으로 들어간다. 수천 개의 프로펠러 엔진을 가진 대형 군집들은 이런 왕복에 매우 유리하다. 정말 환상적인 수영선수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군집은 수영을 해서 1시간에 무려 5m까지 가기도 한다. 양분이 많은 호수에는 녹조류뿐만 아니라 위험도 많다. 이런 호수에는 많은 포식자들이 산다. 이들은 먹이를 얻기 위해서 작은 녹조류가 사는 거대한 수역에 침대는 미생물 동물들이다. 포식자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 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며칠 뒤에 이들에 의해 걸러지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큰 거집은 작은 건집에 비해서 이점이 많다. 그렇다 해도
수천 개의 개별 세포들이 번식적의 죽음을 감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점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은 충분히 설명이 될 수가 없다. 수천 개의 세포들의 죽음을 감수하는 이유는 우리는 유전적인 관련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군 집안의 세포들은 아주 드물게 DNA 목적오류가 일어나는 경우를 지배하고 동일하다. 이들은 유전적인 관련성에서 인간 가족과도 훨씬 가깝다. 미치들이 경쟁성에서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적응자가 그렇게 많은 수 안에서도 결국은 하나의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다 희생을 당한다. 유전적인 근친도와 이기주의 앞에 사례되는 유전적인 관련성이 가진 거대한 힘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유전적인 관련성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타세포 유기체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전적인 관련성을 공유한 유전자들은 운명을 끈끈하게 엮어주는 접착제와 같다. 유전적인 관련성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의 희생마저도 한 세포의 유전자를 확산시키는 행위로 이기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이타주의를 스스로 돕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타주의 존재의 이유를 흡소하게 보는 시각이다. 보다 포괄적인 관점의 이타주의자들은 유전적인 관련성이든 그들의 운명 때문이든 그들과 관련된 타인들을 돕는다는 시각이다. 타자에 대한 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운명 관련성이다. 곧 살펴보겠지만 유전적인 관련성이 없어도 자와 타자의 운명은 서로 의기를 기를 수가 있다. 자가 타자에게 하는 모든 행동은 자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와 타자가 개별 존재로서 혼자 살고 죽는다 해도 이들의 운명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곤란에 처한다는 하나에게도 그 영향이 미친다. 그리고 때로 그들의 운명이 너무 밀접히 연계되는 바람에 둘의 경계가 흐려져서 하나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동전의 한 면이 동전 자체보다 중요하다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자, 타자의 구문을 뛰어넘는 거대한 운명의 사슬. 대부분의 유기체들은 유전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운명은 서로 불가피하게 연계된 경우가 적지가 않다. 곤충과 꽃의 관계는 이를 잘 보여준다. 곤충과 꽃은 유전적인 관련성이 전혀 없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종에 속한다. 더욱이 하나는 동물이고 하나는 식물인데 동물과 식물은 서로 거창들은 유기체이다. 하지만 꽃과 벌새의 나비의 관계는 누구나 잘 안다. 꽃은 벌이나 나비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벌과 나비는 꽃의 번식을 돕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부 곤충과 식물들의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무화과 나무의 꽃은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는 독특한 배상체 안에 있다. 이 배상체에는 한쪽 끝에 작은 구멍이 있고 앙커 무화과 말고는 이 구멍을 통해서 배상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나 구멍이 너무 작아서 배상체 안으로 들어가기가 무척 힘들다. 진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좁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날개나 촉수 같은 신체 부위를 잃는다. 그러나 배상체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신체 부위는 더 이상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날개를 잃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 일단 배상체 안에 진입한 암컷 말고는 단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한다. 그것은 배상체 안에 작은 구멍들을 뚫고 알을 낳는 것이다. 그동안 이 암컷은 꽃을 수분시키며 그러고는 죽는다. 이 암컷이 낳은 알에서 부화한 첫 자손은 수컷 무화과 말벌이다. 이들은 부화하자마자 이 배상체 표면 아래에 있는 부화하지 못한 암컷 말벌을 찾기 위해서 배상체를 뒤지기 시작한다. 부화하지 못한 암컷을 찾으면 수컷은 그 암컷을 향해서 작은 터널을 뚫고 그 터널을 통해서 암컷과 교미한다. 교미를 마친 수컷은 배상체를 긁어서 바깥 세상으로 연결된 큰 구멍을 만들어 놓고는 죽는다. 수컷 무화과 말벌의 삶은 그리 화려하지 않다. 그런 의에 젊은 암컷이 부화하면 죽은 수컷이 만들어 놓은
구멍을 통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간다. 이 과정에서 한 것은 무화과 나무 꽃가루를 묻혀서 나간다.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말벌은 서로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산다. 무화과 나무는 번식을 위해서만 무화과 말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무화과 열매는 수컷 무화과 말벌이 무화과 열매의 배상치에 구멍을 다 뚫어야 익는다. 암컷 말벌도 그 전에 부화하지 않는다. 자, 무화과 나무와 타자를 분리해서 보면은 이들의 삶은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둘은 물론 유전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지만은 이들의 운명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른 것과 곤충에서도 이런 긴밀한 관계가 존재한다. 타자가 없으면은 자의 운명도 종말을 고한다. 그러나 곤충과 고추의 관계야말로 유전적인 관련성이 없는 운명 관련성을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사례다. 다른 운명 관련성 사례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유전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A 유기체가 B유기체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B유기체를 연중과하지 않고서는 A유기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진딧물이 개미에게 꿀을 분비해주고 그 대가로 개미가 진딧물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서로 이웃에 사는 운명의 짝들도 있다. 클로버와 알파파 같은 식물은 공기 중의 질소를 흡수하도록 돕는 박테리아와 함께 산다. 운명의 짝들이 여럿이 연쇄적인 공생관계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나무를 먹고 사는 흰개미 내장에 서식하는 난세포 미생물, 이 미생물에부터 사는 편모세포 간의 관계가 그것이다. 나무를 먹고 사는 흰개미는 자기의 내장에 서식하는 작은 난세포 미생물에 의존해서 나무를 소화시킨다. 미생물이 나무를 작은 조각으로 분해하여 흰개미의 소화를 돕는다. 그 대가로 흰개미는 이 미생물에게 먹이를 제공한다. 이 미생물의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처리 모양의 작은 표면들로 뒤덮여 있다. 이런 공생관계를 이타주의 혹은 이기주의로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이타주의나 이기주의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보면 정의상 이 곤충은 이타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한 식물이 쫄보에게 꿀을 준다고 할 때 꿀을 만드는 일도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보면 이 식물은 이타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곤충과 식물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혜택도 받는다. 그렇다면 이들의 행동은 이타적인 것일까 이기적인 것일까? 이기주의를 가정한 이타주의일까? 아니면은 이타주의를 가정한 이기주의는 아닐까? 이를 구별한 것이 필요한 일도 아니고 또한도 되지 않는다. 하나의 운명과 다른 하나의 운명을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전적으로 관계없는 일부 유기체들의 운명이 서로 얽힐 수는 있어도 다른 많은 유기체들의 경우는 자아와 타자가 누리는 혜택이 서로 다르며 심지어 정반대일 수 있다고 주장할 수가 있다. 예컨대 많은 유기체들은 살기 위해서 서로를 해치고 죽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유기체들조차도 자아와 타자 이 둘의 결합된 운명에 대해서 기증한 사례를 제공한다. 우리는 타자와 함께 살면서 타자로부터 먹이를 얻고 그 몸에서 번식하지 않은 기생충들을 잘 알고 있다. 어찌 보면 기생충은 혜택만 얻고 숙제는 비용만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심하자. 많은 기생충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다. 인간에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아주 작은 미생물인 산모충, 편모충의 사례를 보자. 이들은 생쥐도 전염시킨다. 그런데 이들은 생쥐에게 아주 이상한 영향을 미친다. 이들에게 전염된 일부 생쥐들은 전염되지 않은 생쥐들보다 더 살이 찌고 더 오래 산다. 오래 사는 생쥐들은 이들 미생물이 생산한 비타민 B1 같은 물질의 혜택을 얻는 것이 분명하다.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원충류 미생물은 또 다른 사례로 주목이 되는데, 말라리아가 청결하는 일부 지역에서 원충류 미생물에 전염된 사람들은 심장병의 주요 원인은 고혈압에 덜 시달린다. 가장 놀라운 사례는 개와 가지의 친척 벌처음되는 시모토와 엑시구아라는 작은 등강류다. 이 기생충은 장미돔이라는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 혀를 먹어 치운다. 여기까지는 가장 혐오스러운 자연의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생충은 혀를 먹어 치운 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물고기 입속에서 혀 역할을 하면서 물고기의 먹이를 자비를 돕는다.
모든 기생충들이 숙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은 기생충들도 많다. 하지만 숙주를 이용해서 먹는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도 자신이 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개미 중에 암컷이 수컷을 먹어 치우는 사마귀처럼 자와 타자가 서로를 맹렬히 공격하면서도 동시에 서로에게 봉사하는 경우도 있다. 숙주를 이용하기만 하는 기생생물의 경우에도 자와 타자의 강간이다가 둘을 결합시킨다. 예로 한 나비종의 원래 안에 알을 낳는 완벽한 기생생물인 말벌이 있다고 해보자. 어느 해에 이 말벌이 숙주 나비의 애벌레를 샅샅이 찾아내어 그 안에 모두 알을 낳았다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나비 군락을 하나로 완전히 없애버리고 수많은 자손을 얻게 되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전히 자기만을 위치한 행위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름에 이 말벌의 자손들은 어디에나 알을 낳아야 할까? 물론 알을 낳을 곳은 전혀 없다. 숙주가 모두 사라지면 이 말벌의 자손들은 모두 사멸될까? 숙주 그래서 숙주가 죽지 않게 하는 것도 이 말벌 타자를 없앰으로써 자기마저 없애버린 것이다. 이런 상호 파괴적인 상호적인 게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실제로 있다 해도 그런 사실을 알아내기 전에 자와 타자가 모두 공멸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완벽한 상호 파괴적인 상호적인 게 실제로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하다. 그것은 기생생물이 어떻게 숙주를 변화시키는지를 관찰하면 된다. 여기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에이즈 사례가 가장 적합하다. 에이즈는 20세기 초에 사하라 남쪽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다.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들여진 바이러스가 그 원인이다. 이 바이러스는 유인원에게는 전혀 해를 입히지 않지만 사람에게 전해지면 그에게 치명적이다. 의학문헌에도 숙주를 바꾼 기생생물이 새로운 숙주를 죽임으로써 숙주 군락을 파괴하는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소개된다. 그런데 여기에 살아남은 숙주가 있다면 이 숙주와 기생생물은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기생생물이 숙주에게 가하는 해가 줄어드는 경우도 많다. 기생생물의 숙주에게 주는 피해 중에서 일부는 불가피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피해는 자원을 치열하는 기생생물의 최선의 필요이거나 아니면 기생생물이 이동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부속물일 수도 있다. 기생충과 숙주의 운명이 시간이 갈수록 강하게 결속되는 사례는 실험실에서도 가끔 재현된다. 박테리아의 경우 그렇다. 인간에게 기생하는 박테리아 자신도 기생충을 갖고 있다. 이 기생충이 박테리오파지 이다. 이들은 박테리아를 전염시키고 그 안에서 번식한 후에 다른 박테리아로 옮겨가 전염시킨다. 텍사스 조립대학교 짐 몰은 동일한 박테리아 콜라겐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박테리오파지를 증식시켰다. 그 결과 박테리오파지가 숙주 박테리아에 가하는 해는 갈수록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서 박테리오파지가 있어도 박테리아들은 갈수록 더 빨리 성장했다. 여러 세대가 지나면 기생생물과 숙주는 운명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가 된다. 삶을 살아가면서 자가 타자에게 가하는 해가 줄어들수록 이들은 서로 잘 살게 된다. 둘의 운명이 결합되기 때문이다. 숙주와 기생충의 결합. 그래서 또 여기 제 운명이 얼마나 밀접하게 결합될 수 있을까? 어떤 세포는 인간 세포를 포함하는 다른 세포 안에서 산다. 그 대표 사례가 치명적인 눈병인 트라코마를 유발하는 클라미디아와 디푸스를 발하는 리케차이다. 이 기생생물들은 숙주인 인간 세포 안에서 분열하는 세포의 에너지와 영양분을 앗아간다. 리케차와 클라미디아는 숙주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이처럼 기생생물이 숙주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숙주를 죽이는 것은 자살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운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숙주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생생물은 다른 기생생물보다도 숙주와 훨씬 더 밀접한 관계이다. 무화과 말벌의 경우에 일정 기간만 숙주에서 살기 때문에 숙주와의 운명 관련성을 보면 리케차나 클라미디아보다도 약하다고 할 수가 있다. 리케차나 클라미디아를 뛰어넘는 극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 세포들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달서부 유기체가 나오기 전 적어도 15억 년 전부터 관계를 맺기 시작한 두 개의 세포다. 최초의 두 세포는 기생관계였으며 운명 관련에 있어서 리케차나 클라미디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상호작용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과 생명 진화의 일서가 되었다. 우리 같은 생명체의 각 세포에는 그보다 작은 세포에서 유래된 작은 구조가 있다. 그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다. 미토콘드리아는 지금까지도 세포의 특징들을 보여준다. 세포막이 있고 자신만의 DNA를 갖고 있으며 DNA로부터 자신에게 단백질 중 일부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 운명과 우리 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운명은 어떻게 연결될까? 첫째,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의 발전소가 되었고 따라서 우리 세포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 되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면 심각한 병을 얻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둘째, 미토콘드리아는 난자 세포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미토콘드리아는 숙주세포를 결코 떠날 수가 없다. 이들은 성장과 분열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초 물질을 주변 세포들로부터 얻는다. 셋째, 과거에는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였던 많은 유전자들이 주변 세포의 DNA를 구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래는 미토콘드리아의 것이었으며 미토콘드리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었던 이 유전자들은 이제 더 이상 미토콘드리아의 것이 아니다. 세포가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일부분을 만들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로부터 그 부분들을 가져와야 한다. 이런 세 가지 관계를 통해 우리의 세포와 미토콘드리아는 아주 강하게 결합되었다. 둘은 함께 유전되고 서로의 생존에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며 심지어 유전자까지 교환하게 되었다. 둘은 진정으로 하나가 된 것이다. 진정으로 간결됐까.